점점 더 진해지는 달달하고 애절한 로맨스와는 별개로 떡밥이 회수되는 듯 싶었다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만 있는 사이코지만 괜찮아입니다. 떡밥 정리가 시급하다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이미 누르셨다고요? 그럼 전전 믿으시점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다시 고문영의 집으로 돌아와 잠에서 깬 강태. 문영과 상태는 새로운 동화책 시나리오 회의를 하느라 바쁘고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자 강태는 재수에게 놀아달라고 합니다. 재수의 피자집에서 피자를 먹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잘생긴 강태 주변에 여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고 피자집 VIP 고객인 문영에게 재수는 곧장이를 신고합니다. 한달음에 피자집으로 달려온 문영은 강태와 식사를 하던 중 동물과 애가 싫다고 말하지만 아들을 키우는 엄마를 보고 생각해봤는데 너 닮은 아들이면 괜찮을 것 같아. 나 질투 안 할 자신 있어. 아들 딱 하나만 낳자. 제발 앞서가지 좀 마. 아 왜? 아들 하나만 낳자니까? 낳고 싶다고. 애 낳자는데 왜 협조를 안 해? 협조하라고. 조용히 안 해 정말? 이렇게 아들 낳자고 떠듭니다. 이런 개그 코드 참 좋네요. 입꼬리에 미소가 절로 올라갑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둘은 짐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문영이 뒤에서 강태를 안고 당황한 강태는 상태가 그걸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밤에 문영의 방에서 함께 놀 것을 약속합니다. 밤에 섹시하게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문영. 하지만 뼛속 도가니 세포까지 못 소린 강태는 무리한 술게임을 제시하고 진탕치에 누운 문영을 눕히고 작업실을 정리합니다. 그런 그는 작업실에서 박옥락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카드를 발견하고 그 안에는 나비 한 마리와 함께 내가 곧 갈게 라는 쪽지가 들어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출근한 강태. 문영이 집에서 발견한 쪽지랑 자신이 박옥란 환자의 소지품을 찾은 쪽지를 비교해보고 이때 수간호사가 들이닥칩니다. 그녀는 강태에게 2층 병실의 소지품을 검사할 걸 지시하고 지시를 따르던 강태는 고대한 환자의 소지품 중에서 가족 사진을 발견합니다. 가족 사진 중 고문영의 엄마 얼굴만 유리가 뭉개져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외박을 나간 피로 환자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공사장 소리 때문에 베트남전 트라우마가 다시 트리거됩니다. 다행히도 옆에 있던 상태가 강태가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 조치를 취하고 병원에 데려갑니다. 피로 환자와의 대화와 그간의 상담을 통해 용기를 얻은 상태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엄마가 살해당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 원장과 강태에게 말을 합니다. 상태는 자신의 엄마를 살해한 여자의 옷에 이중 나비 브로치가 있다는 말을 하고 방금 전 고대한 환자가 갖고 있던 가족 사진을 본 강태는 문영 어머니 옷에 붙어있던 나비 모양 브로치를 기억하며 도희재 작가가 범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남들같이 사는데 행복한데 사랑하고 있는데 자신을 평생 괴롭혀왔던 나비가 문영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강태는 혼란스러워하며 분노와 슬픔이 섞인 울음을 터뜨립니다. 한편 상태에게 가족 사진을 찍자고 말하는 문영은 강태에게도 함께 해줄 것을 권하는데 문영의 엄마에 대한 진실을 알고 아직 감정 정리가 되지 않은 강태는 문영에게 화를 냅니다. 답답한 심정의 강태는 원장에게 자신이 알게 된 내용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다음날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강태는 일어나지 않고 결국 포기하고 문영과 상태 둘이서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하지만 이때 멋지게 정장을 입고 나타나는 강태. 강태의 정장 코디 실화입니까? 같은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잘생겨서 입이 벌어지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문영과 상태의 표정만 봐도 절로 함께 행복해집니다. 제발 이틀씩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부터 떡밥 정리와 뇌피셜입니다. 박운날 환자의 배들을 치우라는 박행자 수간호사의 지시로 그녀의 소지품을 정리하는 강태. 그 안에서 그녀의 다이어리와 도희재 작가의 책 서쪽만의 살인 3권 그리고 그 책 안에 하얀 쪽지에 무엇인가를 적은 뒤 빨간 펜으로 지운 것을 발견합니다. 무심코 다이어리를 넘기는 강태. 이 장면에서 다이어리가 워낙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그 안에는 이런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연기자가 연기를 할 때 어떤 느낌을 내야 하는지 표기해 놓은 것 같은데요. 따지듯 옆에 X표, 경의 대사라는 것을 볼 때 스스로 연기를 연습할 때 참고하기 위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 조명과 그 밑에 서 있는 배우가 조명을 받아 빛나며 그림자를 남기는 장면. 50번을 쓰고 1500번 알던 감정이 내게 들어왔다. 가지 마세요. 제게 떠나지 마세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될게요. 이렇게 연기의 한 장면 같은 내용이라든가, 죽어라고 뛰는데 왜 계속 같은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더 아프게 다치고 얼마나 더 잃어야 나도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읽기 힘든 다른 페이지들을 확대해보면 모든 내용이 일관성 있게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다가 최근 변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원장과 피롱 환자는 이런 대화를 주고 왔습니다. 박옥란이가 왕년에 무명 연극 배우였다면서 성형도 막 여러 번이나 하고 같은 병실 쓰는 유선애가 그러던데 요 한두 달에서 걔가 좀 이상하더래. 뻑하면 연기 연습한다고 거울 보고 실실 쪼개질 않나. 밤새 그냥 중얼중얼 뭘 외월되지 않나. 아니 아직도 자기가 그냥 연극 배우인 줄 알더래. 연기 연습이라. 강태가 박옥란 환자의 베드를 정리할 때 같은 병실을 사용한 유선애 환자가 강태에게 건네는 환자 슬립을 보면 박옥란 환자 병명이 디프레션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환자들도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을 때 딜루전을 보이는 것이 여러 번 등장했는데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던 박옥란 역시 딜루전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수간호사에게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누군가 관심을 가져준다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무명 배우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있는데 누군가가 그녀에게 다시 한번 연기를 할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딜루전에 빠져 열심히 자신이 맡은 역할을 연기하는 연습에 몰입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희열을 느낍니다. 관종이라는 말이 있죠. 그녀는 단순히 관종 여배우일 것이고 그녀의 행동, 그녀 주변인들의 진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자필로 적은 다이어리의 내용이 그녀의 정신 상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박옥란 환자를 철저하게 이용하는 미지의 인물은 도대체 어떻게 그녀를 컨트롤한 것일까요? 문영이 집에 남겨둔 메시지를 보면 누가 봐도 그녀를 도의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강태가 서쪽만의 살인책에서 발견한 메모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이 흰 종이에 붉은 글씨가 적혀있는 메모를 이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태가 너버스 브레이크다운으로 독방에 들어가 있을 때 누군가가 놓고 간 서쪽의 마녀 살인책 아닙니다. 동생이 혁은을 죽인다. 도희재 작가의 여전한 팬인 박옥란이 읽고 있는 책에 도희재 작가가 메시지를 남긴다면 이 메시지는 처음에 그냥 박옥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심플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점점 더 매혹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했고, 초반에는 간단한 지시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점점 더 세부적인 지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도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박옥란에게 자신이 존경하는 도희재 작가가 인생 최고의 배역, 자기 자신을 연기해달라고 했을 때 그녀는 절대 거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예전 영상에서 만약 도희재 작가가 살아있다면 박옥란보다는 박행자가 더 그녀의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사이코즈만 괜찮아 초반에 발생했던 고문형의 목을 조는 환자가 살해되는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만약 그 범인이 고문형의 엄마 도희재라고 한다면 정신병원에 입원해 외부의 출입은 물론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박옥란보다는 자해의 몸인 박행자 수간호사가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당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병원에서 반항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고 죽었는데 이미 피해자가 두려워했던 고문형이나 정신상태가 오락가락한 박옥란보다는 이미 병원 간호사 생활에 익숙하고 냉철한 성격의 박행자가 더욱 자연스럽게 잠입해서 그를 살해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다. 초반에 주리 간호사에게 고문형에게 직접 찾아가 고대한 환자의 상태에 관련된 서류를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가까운 데다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의외의 상황에서 미묘한 얼굴 표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타이밍에서 미소를 보인 것도 그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감정이 망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강태의 엄마가 계모일지도 모른다는 대목에서
미소를 지을 리 없으니까요. 11화와 12화 내내 이 그림은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11화에서 박운하 환자가 이스케이프를 해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주리 간호사에게 아 그래? 그럼 일단 그 환자 베드 정리하고 물품책에서 인계 넘겨. 이번 대기 환자도 받아야 되니까. 벌써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다. 이렇게 생뚱맞게 말을 하고 한 시점에 묻읍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오 원장과의 대화에서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네. 그 박옥남 환자 베드 왜 벌써 치웠어? 어차피 못 오잖아요. 탈원 환자가 재발에 다시 돌아온 경우도 드물고 이번 대기 환자도 꽤 돼서요. 그래도 고대한 환자 베드는 빼지 마. 호스피스 쪽도 연락하지 말고 그냥 우리 병원에서 편히 지내시게 하자고. 네, 이미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하여간 빨라. 근데 원장님, 그날요 고대한 환자가 왜 박운남 환자한테 액팅을 했을까요? 델루전이 가능성이 높지. 자기 아내랑 겹쳐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 도의제자일까요? 아내를 아주 증오하면서도 두려워한 것 같아. 왜요? 사람을 죽였대 자기 아내가. 누구를 죽였는데요? 박옥란 환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이제 쓸모가 없어진 그녀를 살해한 범인이 되겠죠. 또 대기 인원이 많다면서도 자신의 남편이 고대한 환자는 끝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고대한 환자 박옥란 환자 사이의 리액션과 고대한 환자가 던진 아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말에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는 것도 모두 수상합니다. 이 모든 행동이 그녀가 박옥란을 조종한 진짜 도의제라면 납득이 됩니다.